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분장이나 의상은 그러면은 연극이라고 하는 것에 스텝으로 참여를 할 때 대본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극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스텝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것에 뜻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른바 뭐 녹음된 어떤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향 효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머레이 쉐이퍼라고 하는 이론가가 얘기한 개념인데요.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번역하죠? 풍경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 근데 소리도 이런 풍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고요. 이제 굳이 한자로 얘기하면 음경이 될 겁니다. 음의 어떤 풍경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굿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두 명의 이 학교 학생이 총기를 들고 침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결국은 둘 다 죽고 끝나요. 되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이제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를 극영화의 형태로 만든 게 이제 엘리펀트라는 작품인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 내용도 꽤 흥미롭긴 합니다. 형식도 되게 흥미로워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약간 좀 뭐랄까 릴레이 하듯이 시점을 바꿔가지고 이 사건을 재현하거든요. 그 학교의 학생들, 선생님, 그 다음에 진짜 범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시점을 바꿔가면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것도 재밌지만 사실 이 영화는 사운드스케이프의 활용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영화 장면 중에 보면은 카메라가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거는 잔디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되게 단조로운 잔디밭밖에 없는데, 영화는 대신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 정확하게 뭘 들려주려고 했느냐, 그 학교를 묘사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아무렇게 던져놓은 다음에 그 학교의 소리들을 묘사합니다. 어떤 소리들이 들리냐면요, 그 미식축구하는 그 미식축구부 애들이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왜 학교에 차임벨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차임벨을 씁니다. 이런 차임벨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음의 풍경을 구성합니다. 원근법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의 풍경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왔던 어떤 학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어떤 학교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사실 시각이 좀 더 주도적인 인간 생활을 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 중에 시각이 훨씬 더 압도적이긴 하잖아요. 소리라는 요소를 잊고 살기 쉬운데 그렇게 아예 시각을 배제해버리니까 소리의 세계라고 하는 게 들리면서 이 학교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런 시청학적인 표현도 드라마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극작가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냥 이야기 자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플롯이죠. 이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로 묻고 짤 것인가를 따지는 게 플롯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져 온 플롯의 구성 방식 중에 하나는 개연성의 원리인 거죠.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그 다음 시간대에 일어났는데 A와 B는 어떠한 개연성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서 구체화시키는 게 플롯을 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짜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플롯 개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작가는 바로 그걸 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
어떤 사람들은 사건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게 어떤 연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어떤 인물의 성격을 먼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성격에 따르자면은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재밌을까? 반대로 접근할 경우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야기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작가라고 한다면 이른바 작가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독특한 스타일과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글을 써서 작품 만들어 봤다라고 해서 누가 작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작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딱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 너는 작가. 너는 너만의 고유한 세계와 스타일이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작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문화자본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근데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소설의 작가나 혹은 시의 작가, 시인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마 작가는요, 장르의 관습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문학계에서 유통되는 말인데 20대에는 시를 쓰고 30대에는 소설을 쓰고 40대가 되면 비로소 희곡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관습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확실히 여타 장르에 비해서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공간의 입체성이라든가 관습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게 드라마 작가의 어떤 역할입니다.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건 결국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언어와 인물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개념은 순환적인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인물은 언어 때문에 탄생하죠. 극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때문에 인물이 비로소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물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 거예요. 자, 그게 언어는 인물이 사용하고 또 인물은 언어에 의해서 그 고유한 성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극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경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양식이 극이잖아요. 연극이든 영화든 텔레비전 드라마든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적 제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장르를 가지고 살펴본다면은 연극은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시각적 이미지가 우세하다기보다는 확실히 언어적인 요소가 조금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이는 게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역시나 영화에서 가장 우세한 감각은 시각이기 때문에 말로 모든 거를 때우긴 참 힘든 장르가 사실은 영화인 거죠. 그럼 텔레비전 드라마는 어떤가? 이미지와 언어의 등가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비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반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언어적 특징을 얘기를 할 때 극에서는요,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적합성의 문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신고전주의 미학에서는 데코럼이라는 표현으로 두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진짜 시정 잡배들이나 쓸 법한 천박한 언어를 쓰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 션샤인 보신 분들 있나요?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저기 몇 명 있네요. 제법 있군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그 이승준 배우가 고종 역할 맡았잖아요. 근데 고종이 쓰는 언어가 확실히 다른 사람이랑은 좀 차별성이 있죠. 딱 누가 봐도 진짜 왕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언어에 의한 어떤 적합성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행랑아범이 쓰는 언어를 그 왕의 자리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죠. 혹은 행랑아범이 막 왕이 쓸 법한 그런 고풍스러운 어투로 막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등장인물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성격에 걸맞는
어떤 것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작가가 그걸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등장인물이 되게 다층적인 어떤 신분성과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언어를 최대한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언어는 일정한 보폭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언어가 실제로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언어는 실제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읽을 때 글로 이렇게 써놨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실제로 발음을 시켜보면은 꼬이거나 숨 쉴 자리가 없거나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작가는 항상 작품을 쓴 다음에 그걸 리딩을 꼭 해요. 근데 스스로 리딩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초빙해서 리딩을 하고 그걸 청취하는 과정을 꼭 겪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언어의 어떤 감각과 다른 사람이 글로 쓰여진 걸 읽어가지고 발화했을 때의 감각은 되게 다르거든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게 언어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게 언어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위적 기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완전히 또 자연스러울 수만은 없는 어떤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 한석규 씨와 전도연 씨의 좀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접속이라는 작품입니다. 무려 여러분들 PC통신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PC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알게 된 두 남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남녀가 서로 이제 얼굴은 몰라요. 현실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관객들은 안타깝지만 이 등장인물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접속에서 채팅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채팅을 통해서 만나니까. 근데 왜 이게 인위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타가 한 번도 안 납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빠르게 치고 있는데 백스페이스를 안 쳐요. 네. 인위적 기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출가라는 호칭이 통용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부터의 일입니다. 사실 이 연출가라고 하는 존재가 연극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되게 근대 연극의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대 연극에 들어오면서 연출가의 지위가 굉장히 격상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출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극작가가 써놓은 희곡을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바꾸는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게 연출가의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출가는 희곡을 읽고 하나의 어떤 주제의식을 도출해내요. 그리고 그걸 잘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의 연기를 통제하고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연출가의 일이고요. 연출가는 별명이 있죠. 두 번째 작가이자 첫 번째 관객이다. 극작가에 이은 두 번째 작가. 왜냐면 또 연출가의 어떤 해석에 따라 가지고 대본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그게 시청각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니까 창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일 거고요. 당연히 첫 번째 관객이겠죠. 그 수많은 리허설들을 지켜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 자, 고대 그리스 코미디에서 사실은 이 연출가라는 개념이 이제 그 원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연기를 지도하는 선배 배우이기도 했고요. 뭐 이제 연극을 기획하거나 혹은 재정을 확보하는 일, 그러니까 물줄을 끌어들이는 일, 이거 사실 오늘날의 영화 기획사들이 하는 일이랑 비슷합니다. 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감독과 컨택하기도 하고 감독이 제안을 했을 때 이걸 선택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비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연출가가 곧 극작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극작가가 곧 연출가를 겸했던 시대가 있는 것이죠. 캐스팅을 또 하고요, 연기 지도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중세에 가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프롬프터 역할도 해줬다고 하죠. 프롬프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프롬프터? 옛날에는, 오늘날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배우들이 대사를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공연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프롬프터가 있어가지고 대사를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대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읽어주는 건데 진짜 잘하는 프롬프터들은 막 이런 칭찬을 듣기도 했대요. 대사를 입에 떠넣어주는 것 같다.
그런 프롬프트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대 연극에서는 거의 사장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프롬프터가 읽어주는 대사를 듣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내적 연기라는 게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관습은 굉장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세기 신고전주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때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작가이자 동시에 연출가가 활동을 했는데요. 연출가는 어떤 해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18세기, 19세기 때의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는 배우이자 동시에 연출가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되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연출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극작가가 아니라 별도의 연출 작업만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은요, 연출가를 단순히 그냥 직업적인 전문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하나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어떤 해석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든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제 연출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극 예술은 연기도, 희곡도, 무대장치도, 무용도 아니다. 즉 연기의 근본인 행동, 희곡의 몸체인 대사, 바로 무대장치의 핵심인 선과 색, 무용의 본질인 리듬 등이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결합한 게 결국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이다. 연극예술이다. 그러니까 연출가는 이 종합예술의 약간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출가가 뭐 의상 디자인에 정통한 사람이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전문적 기술 인력들한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조정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방면에 조예가 깊어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연출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가 만들어낸 현상 텍스트를 무한한 신입비양의 짜임새로 파악하여 시각화하는 2차적 창조자이다. 현상 텍스트라는 말도 어렵고 신입피아노는 도대체 뭐지?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이제 이론가가 제안한 개념이 현상 텍스트 그리고 이제 생성 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현상 텍스트는 말 그대로 문자화 되어가지고 굳어진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성 텍스트 개념은 뭐냐면요. 미처 문면화되지 못한, 문자화되지 못한 이 사람의 뭐 문제의식이라든가 숨겨져 있는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한 넓은 의미의 텍스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평가라든가 해석자의 중요한 임무는 현상 텍스트의 그 그냥 내재한 의미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성 텍스트의 형태로 이 텍스트를 폭넓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가 미처 자기도 알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요소들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비평가의 일, 해석자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출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현상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생성 텍스트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를 무한한 신입피양의 짜임새로 파악하여 시각화한다. 우리가 기표와 기의라는 말을 해요. 기표는 기호를 구성하는 음성 값들을 얘기합니다. 음성 기호를 우리가 이제 기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재되어 있는 의미를 기의, 그걸 우리가 신입피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출가는 작가가 만들어낸 텍스트를 무한한 기호들의 짜임새로 파악하여서 그걸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이라는 작업이 그냥 문면 그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극작가가 어떤 등장인물을 그려놨어요. 그럼 이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뭔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장인물이 하나의 기호라고 했을 때 그 기호의 의미는 뭐지? 이걸 잘 드러내려면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같이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 권위주의적인 어떤 인물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 밑에서 되게 고통받는 한 가족의 얘기를 그리고 싶습니다. 근데 연출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정치에 대한 얘기네. 독재자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아버지한테 뭔가 독재자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머리로 만들겠어. 특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연출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스펙타클의 구성자, 결국은 무대를 짓고 역할을 창작하고 또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니까 결국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소통인 거잖아요. 관객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소구하는 방식이죠. 그 감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연출은 작가조차도 상상치 못했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작가의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출가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맡아요. 일단 작품을 선정해야죠. 또 작가와 협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작품 연출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출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거예요. 작품의 중추, 스파인, 그러니까 이게 척추라고 하죠. 뼈대를 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관통선이 뭐냐? 이 배우들의 연기를 몰고 나감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내가 결국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장면별로 주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의 목적이 뭐지? 여러분들 우리가 극적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 행동에 담지되어 있는 목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A와 B라고 하는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A가 B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날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구나. 당장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사예요. 꺼져버려가 대사입니다. 근데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 꺼져버리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목표가 뭡니까? 선언하다. 이별을 선언하다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좀 더 잘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당장 나랑 헤어져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잡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 뭐 설득하다 정도의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대사지만 실제로 그 행간을 분석해 보면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해석을 해내는 게 바로 주요 행동 찾기의 의미입니다. 또 작품의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연출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캐스팅입니다. 딱 내가 생각한 어떤 배역에 맞는 그 이미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찬욱 감독이 이제 그 아가씨 찍을 때 김민희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까 신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엄청 뺀지를 많이 났다고 하죠. 김태리가 들어오는 순간 쟤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근데 정작 아니 감독님 저랑 안 하실 거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변주고 울렸다고 하는데 네, 박찬욱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다 너랑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머릿속에 구상한 어떤 이미지라는 게 감독들은 되게 뚜렷하게 있는 거죠. 딱 저격을 만나는 것도 되게 참 운이 좋은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연습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조 연출가, 이제 조연출이나 아니면 무대 감독이 따로 있어서 이걸 좀 전담하기도 합니다. 트레이닝을 전담해서 하는 무대 감독을 두기도 해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작품의 시각성을 구현하죠. 뭐 의상 디자인, 뭐 무대 디자인, 또 이제 분장 이런 것들, 조명 디자인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리허설과 시연회를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테크니컬 리허설은 뭐냐면요,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조명 껐다 켰다 하는 타이밍 거기만 딱 맞춰본다거나 음향 트는 타이밍을 맞춰본다거나 그런 것만 위주로 해서 연습하는 걸 테크니컬 리허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이 리허설이랑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 리허설은 의상까지는 안 갖추고 분장도 안 하고 대신에 전체를 다 돌려보는 방식입니다. 테크니컬 리허설도 하는데 전체를 쭉 런스루 하는 방식을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하고, 분장이랑 의상 다 갖추고 사실상 공연처럼 하는 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하죠. 총연습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작품 전체 리듬과 템포를 설정해주는 것도 연출가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무대 디자인을 설명함에 앞서서 몇 가지 무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세뮤얼 베케트의 고돌리 기다리며의 한 장면인데 부조리극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무대의 특징이 어떻죠? 굉장히 미니멀하고 확 비워져 있는 인상을 주죠. 일단 두 배우가 연기로 끌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연극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무대에 지시되어 있는 게 저렇게 고목나무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품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내용의 전부예요.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고도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고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고도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이 고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묘하게 저 나무가 약간 물음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게 1막과 2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1막에선 저렇게 그냥 고목나무 형태거든요. 2막에서는 저기에 꽃 한 송이가 매달려요. 그런 것들도 되게 어떤 무대 디자인의 약간 엣지 같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무대가 있는가 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울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한정된 무대 공간을 극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극은 소위 얘기하는 군중신, 마법신을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공간이 제한적이고 사람도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저렇게 후면에다가 거울을 쫙 배치해가지고 등장인물의 수를 많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연극이라고 하는 게 무대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상징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좀 관객과의 약속을 통해서 자, 이건 지금부터 풍차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풍차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돈키호테의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이 풍차라고 하는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풍차 날개 하나씩을 들고 쭉 서 있죠. 그럼 이제 풍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의 약속, 관객과의 상상력을 상당 부분 요구하는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매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윤택의 이제 작품 북리라고 하는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객석과 무대 사이에 저렇게 얇은 스크린을 내리게 되고요. 거기다 프로젝션으로 별자리를 쫙 까는 거죠. 이게 장영실과 세종 사이의 얘기거든요. 근데 장영실이 또 이 천문학과 관련된 발명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 투사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 지도인 천상분야 열차 지도의 장면입니다. 그걸 여기 투사하면서 이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비전, 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극사실적인 어떤 무대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보시면은 아무리 극사실적이라고 해도요, 이게 관객들한테 보여져야 되는 연극 무대다 보니까 완벽한 사실성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 제거되어 있잖아요. 방 안을 보여주는데 요 앞에 벽을 다 막아버리면은 연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적이지만 동시에 관습적일 수 있는 이런 무대를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무대 세팅의 어떤 사실성을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조명이 열일을 했죠. 이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 붉은색 조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왜 마을마다 왜 을에 하나씩은 있는 성황당 있잖아요. 당산나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앞뒤를 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조명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재밌죠. 이거는 이 탑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자주 가봤던 데라 익숙합니다. 석가탑입니다. 석가탑. 석가탑 별명이 무영탑이기도 하죠.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조명을 통해 가지고 석가탑의 이미지를 쏘고 있는데 저기 또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도 저렇게 조명의 효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무대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은 희곡의 내용을 보고 혹은 연출가의 연출 방향에 따라 가지고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무대 디자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한 12, 3분 정도 더 하고 10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디자인은 왜 하는 것일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무대 위의 공간 조형물을 우리가 무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치라든가 대도구, 소도구. 대도구는 말 그대로 무대 배경 같은 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소도구는 소품 얘기하는 겁니다. 프랍이라고 하죠. 의상, 조명 이런 것들이 바로 넓은 의미의 무대 디자인인데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해 본다면은 특별히 무대 장치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도구 만드는 작업을 무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무대 스텝 전체가 하는 작업을 무대 디자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목적은 뭐죠?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실제적인 공간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무대 디자이너는 감독이나 연출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돼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걸 협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감독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면은 수용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감독이 특별하게 뭔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세심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무대 소품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신경 쓰는 케이스들 되게 많고 박찬욱 감독이 사실 그 디테일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무슨 영화 찍을 때였나? 올드보이였던 것 같은데 그 최민식 씨가 어떤 소품 디자인에 대해서 제안을 했대요. 박찬욱 감독이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랍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 박찬욱 감독은 워낙 그런 디테일 미장센 좋아하셔가지고 눈 감으면 생각이 나거든. 결국은 최민식 씨가 하자는 대로 어떤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게 가위일 거예요, 가위. 그 오대수 혀를 자를 때 쓰는 그 가위 있는데 가위 디자인 최민식이 확 꽂힌 게 있어가지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돈 많이 드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만 감으면 그게 아른아른하니까 결국은 무대 진행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진짜 그게 큰목합니다. 되게 세밀하게 세공되어 있는 조각상 같은 게 같이 매달려 있는 가위 형태거든요. 그게 딱 그 영화의 주제랑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자, 배우는 무대 장치를 배경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무대 장치 속에서 연기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나의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대 장치는 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배우가 실제로 여기서 살아 숨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소품은 무엇이고 연기 동선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어떤 소품이라서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근데 참고로 어떤 이 배역의 필요 때문에 배우를 진짜 매갈이 없는 힘이 진짜 없는 배우를 세팅해놨습니다. 얘가 못 들어요. 이러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학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로 배우가 이걸 운용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배우가 왼손잡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왼손잡이 배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모든 소품을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준비해주면은 이거 운용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가위도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있는 거 아시죠? 날이 반대라서 왼손잡이용 가위는 왼손으로 잘리는데 오른손으로 안 잘려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무대 장치는 걸개 그림 같은 배경이 아니라 바로 배우가 살아가는 곳이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이고 여기 날라갔네 이미지가. 제가 나중에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조명 사진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자, 조명은요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즉 빛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근원적인 목표인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색채 조정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시공간과 분위기를 고유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연의 스타일을 이런 어떤 분위기 설정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후행 매체가 영향을 좀 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현대극의 조명들은 확실히 영화적인 속성을 많이 띄어요. 조명에 따라서 공간을 분할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조명을 주면서 특정한 프레이밍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배우를 주목하세요. 조명을 거기다만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른 배우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조명은 아니죠. 자, 프레널 스팟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 해보신 분들 있나요?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연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파랑 소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소파예요, 소파. 소파 조명이다. 파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소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 머리 위에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색 조명 효과 쓸 때 이걸 많이 씁니다. 프레널 스팟라이트는 이렇게 바로 위에서 떨어진 조명이고 통상 색채 효과 낼 때 젤라틴 띄워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대파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대파. 큰 거죠. 큰 파조명인데 이게 일랩소디얼 스팟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요. 무대가 여기라고 하면은 저기 중간쯤에 이렇게 쭈르륵 매달려가지고 무대 앞쪽으로 이렇게 쏘는 조명이 있어요. 연극 보신 분들은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쭉 쏘는 거죠. 이거는 무대에서 가장 밝은 조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좀 조정해서 부분 조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체 조명 쓸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암전시키고 싶으면 이걸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림 빠졌구나. 제가 나중에 좀 껴놓을게요. 풋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세모나게 생겨가지고 길쭉한데 발 쪽에서 이렇게 위로 쏘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풋라이트라고 하는데 풋라이트는 좀 상징적입니다. 중요한 조명이에요. 여러분 풋라이트가 사실주의 연극에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대파를, 그러니까 이제 일렉소디얼 스판라이트를 저기 위쪽에서 이렇게 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 그림자가 팍 쪄요. 얼굴이 기괴해 보입니다. 그럼 이걸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쏴주는 조명을 같이 쏴주면은 상쇄돼가지고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각광이라고 하는 것, 풋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 연극의 약간 좀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적용하면서 인물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각광받다, 각광을 비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이때 얘기하는 각광이 바로 이 풋라이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드 조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핀 조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조명은 뭐 프레널 스판라이트, 일렉소디얼 스판라이트, 그리고 풋라이트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상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환상의 커플에 나왔던 그 한예슬 씨 사진인데 환상의 커플이라고 하는 작품이 좀 옛날 작품이긴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벌집 그 딸이거든요. 엄청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예, 나상실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랑 만나가지고 티격태격 연애를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자, 저렇게 재벌집 딸로 나왔을 때는 저런 의상을 입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결혼식의 의상을 입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상을 통해서 성별도 지칭할 수 있고 나이, 직업,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위치, 혼인 여부.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 보여줄 때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은 요겁니다. 요거.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없으시겠죠? 결혼 반지.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소속 관계, 상명하복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스갯소리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엄청 막 좋은 외제차 타고 오면은 막 쿠사리 먹고 이런 것들 종종 볼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자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죠. 통상 높은 사람이 조금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상을 그거보다 좀 허름한 걸 입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태도,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검은 사제들을 보고 왔거든요. 다음 주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미리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신부들도 서품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좀 있죠. 그것들을 의상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부제인지 사제인지 주효인지 교황인지 이거를 의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도라든가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도 이 의상의 색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혹은 형태 같은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과단성이 있고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면은 좀 거기에 걸맞는 의상을 입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왜 그 공대생들의 약간 좀 뭐랄까 교복 같은 패션 있잖아요. 체크무늬 남방 그냥 체크무늬 남방 입히면은 얘는 공대생이죠. 옛날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남주혁 씨가 좀 그런 의상들을 많이 입고 나왔습니다. 체크 남방 아니면 그냥 남방 이런 것들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라든가 고정관념도 이런 것들을 통해 보여줄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상반된 의상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상실이 기억을 찾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요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건 뭐죠?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굉장히 서민적인 술이잖아요. 이 원래 재벌집 딸이기만 했다면 이런 술 안 마셨을 겁니다.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 먹었겠죠. 그런데 옷은 저렇게 럭셔리한 모피코트를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상실로 살아갔던 시절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때 막 입가에 짜장면 붙이면서 막 먹고 그 짤 많이 돌잖아요. 개걸스럽게 먹고 이렇게 천박한 애가 없을 것처럼 막 행동을 했는데 기억을 찾고 다시 돌아갔지만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다? 그 시절, 나상실 시절에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줬던 그 남자를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 이미지를 저 소품과 의상 결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팬시한 걸 추구하는 게 이 드라마에서의 어떤 의상과 소품 디자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기호가 되는 거죠. 오피코트, 부라고 하는 기호고요. 부유함이라는 기호고요. 막걸리, 나의 과거, 그리고 내가 그 시절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서민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기호로 환원되죠.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가 뭘까를 또 고민해서 만드는 게 디자이너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향인데요. 음향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